문재인의 저주, 문재인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오늘부터 많이 사용될 겁니다. 국채를 왕창 찍어서 돈을 풀어도, 국채 찍어 돈 풀어도 마이너스 경제성장, 경제성장률이 드디어 마이너스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이 뭡니까? 그것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019년 경제성장률 예측치 정부 발표 얼마였죠? 예, 2.7%. 정부 OECD에서는 2.8%. 저거 다 정부 조라고 쇼하는 겁니다. 그런데 LG나 현대,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이런 민간연구소에서는 2.5%를 대부분 내다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얼마를 예측했습니까?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약 한 2, 3개월 전에 정부가 저걸 발표할 때 바로 제가 예측했습니다. 올해 정광용 TV에서 올해 2019년 경제 성장률을 2.0% 이하라고 예측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비판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2.0% 이하면 나라 망하는 수준인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되겠느냐. 그때 저한테 그거 틀렸다라고 댓글 다신 분들 오늘 발표된 수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2.0%도 호사스러운 예측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 때 나타나고 처음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0.3%. 2019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입니다. 0.3%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은 빙산의 일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더 처참한 결과를 여러분이 직접 목도하시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0.3%에 대한 충격조차도 극복하기 힘들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디테일한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면 이거 기획재정부 발표 데이터입니다. 투자 분야, 수출 분야, 수입 분야 어디 한 것도 믿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소비가 0.3%가 풀렸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집계 다 내면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0.3%입니다. 이 마이너스 0.3%도 지금 통계청장이 워낙 엉터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신뢰를 잘 안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마이너스 1.0% 정도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가혹하게 평가한다고요? 저요 대나무 꽂아놓고 이 예측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 발표가 마이너스 0.3%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0.8% 됐다는 것은 이건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왜 이게 국가적인 재앙이냐? 이 설비 투자로부터 앞으로 나타날 지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비 투자가 올라가줘야 앞으로 그 설비를 이용해서 국민 총생산이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0.8%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앞으로 나타날 성장률이 더욱더 가혹한 마이너스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냥 무당이 대나무 꽂아놓고 점치는 것과 다릅니다. 이런 수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치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수출이 마이너스 2.6%다. 이거 반도체 때문에 일시적인 거다. 그렇게 호도하시는 분 있는데요. 꿈 깨라 그러세요. 물론 반도체가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이외의 분야를 한번 보실래요? 완전히 폐가망신 직전입니다. 나라 말아먹기 직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지고 반도체 하나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엉터리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분야도 봐야지요. 그래야 정확한 분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입 분야가 마이너스 3.3% 이것도 재앙입니다. 왜 재앙이냐면 저게 사치품 수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투자를 해서 그것이 성장률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이 수입 지표입니다. 지금 시험 연구 또는 연구개발을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로부터 기초적인 선진 연구 데이터나 그 데이터로 인한 생산품을 미리 가져다 놔야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을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마이너스 3.3%고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0.8%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보고 분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수치가 나와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나마도 믿을 수 없는 수치인데 많이 줄이고 보태가지고 만들어낸 숫자일 텐데 마이너스 10.8%,
마이너스 3.3%, 수출은 마이너스 2.6%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성장률 지금 국가에서 예측인 게 2.7%, 2.8% 이런 거짓말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보고? 저는 과감하게 마이너스 2.0%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한 숫자도 나왔습니다. 제가 쭉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재정 확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게 재정 확대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넘어가 버렸습니다. 교과서적인 거시경제 대응책으로는 재정 확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 확대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었었을 때는 그게 다른 원인에서 찾아야지 재정 확대로 원인을 찾으면 나라 망합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러다 망했습니다. 단순한 재정 확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국가 예산, 대한민국 정부 예산 증가율이 이렇게 됩니다. 대개 5%, 5%, 5%, 4%, 5%, 3%, 3.6%. 박근혜 정부 때는 대체적으로 이 국가 예산을 좀 살림을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5%, 4%, 5%, 3%, 3.6% 이렇게 잡았습니다. 3%, 3%, 3.6%, 4%, 5%, 5%, 4%, 이렇게 잡았다가 문재인 정부 딱 들었으면서 7%, 9.5%, 7.4% 이렇게 올라갑니다. 돈을 마구잡이로 풀어대는 거죠. 마구잡이로 풀어대면 그게 효과가 있고 실업자 구제에 도움이 되느냐? 그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업이 해야 될 일을 정부가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3년 사이에 104조를 증액시켰습니다. 예산, 국가 예산. 이거 참 추가 경정 예산 빼고입니다. 추경을 넣으면은 110조가 넘어갈 겁니다. 120조 가까이 될 겁니다. 늘어난 부분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추가로 풀어대는 돈만, 쏟아붓는 돈만 한 120조 예산 통해서 쏟아부은 게 그 정도고 또 다른 데서 쏟아부은 것도 쏟아봤을 거고.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는 정부입니다. 역대 정부의 두세 배 달하는 예산 증액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년도 정부 예산은 얼마냐? 사상 최초로 500조를 넘길 거라고 합니다. 504조 6천억. 초수프 예산을 퍼붓겠다고 합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거 재정 운영해가지고 나아질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재정 가지고 나아졌으면 작년에 그래 돈을 퍼봤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8%, 수입이 마이너스 3.3%, 수출이 마이너스 2.6%가 됩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고작 500조, 400조 이런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도 전 정부에 비해서 100조 이상씩을 퍼붓는데도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에 경상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더하면 경상성장률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4 내지 5%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면 적정 예산입니다. 대부분 적정 예산 해놨죠. 그러다가 문재인 들어서면서 7%, 9.5% 적정 예산을 확 초과하다 보면 나머지는 뭐? 그렇죠. 국채 발행해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그거 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돼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서.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기축통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돈 마구 찍다가는 베네수엘라 꼬라지 그대로 납니다. 딱 그대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재정 확대를 하다 보면 세금을 걷어야 되죠. 마구마구 걷어라. 안 거치면 세무조사. 어떻게든 마구마구 걷어라. 지금 세무조사 때문에 공포를 안고 사는 기업인들 불쌍합니다. 세무조사 한다고 해도 어거지로 좀 더 뜯어낼 수는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죽이는 기업 활력을 생각할 때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지하 자금을 양성하지 않은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무조사를 해도 좋고 지금 어느 정도 전부 성실 납부 안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전산화되면서 부가가치세 왔다 갔다 하는 거 세금에서 이게 전부 전산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떼먹을 때도 별로 없습니다. 자, 조세 부담률이 지금
18%, 2014년 18%, 지금 21.2%. 국민들은 그동안 세금 내느라고 정신 없었네요. 우리나라 정권별 조세 부담률을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요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요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를 넘기고 21.2%로 갑니다. 조세 수입, 국세 수입은 이명박 정부 때 요 정도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돼가지고 세금을 얼마나 걷어갔는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여러분 세금 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국민 부담률이라는 건 또 처음 듣죠. 세금만 냅니까? 여러분 건강보험료 안 냅니까? 국민연금 안 냅니까? 실업수당, 실업보험 안 냅니까? 강제로 뜯어가죠. 안 내는 게 아니라 강제로 뜯어가죠. 국민 부담률을 볼 때는 아까 21% 그랬는데 21.2%. 19년도에 27.8%입니다. 그리고 2020년 내년에는 28%를 넘어서게 됩니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유럽에는 국민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굉장히 성실한 복지가 됐습니다. 특히 노후의 노령연금 쪽으로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병들고 아파도 또는 오래 살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도록 복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국가 재정이 받쳐줄 때 그래야 됩니다. 지금 국가 재정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적자 국채 발행하는 것도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국가가 2.7%라고 할 때 정광용 TV에서는 2.0% 예측했는데, 자, 이 데이터 보십시오. 여러 한번 보일 겁니다.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발표했습니다. 몇 프로? 수치가 안 제가 예측했습니다. 노무라 증권 1.8%를 예측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 예측치와 정광용 TV 예측치를 제가 그때 큰 소리 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올해 연말 끝나면 보자. 누가 맞는지, 정부 예측치가 맞는지, 정광용 TV 예측치가 맞는지 보자. 이 괘씸한 놈들 국민한테 이렇게 사기를 쳤어야 되겠느냐 하고 제가 욕을 좀 퍼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노무라 증권을 보니까 제 예측치보다 훨씬 낮게 1.8% 예측해놨습니다. 1.8%면요, 여러분 곡소리 납니다.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1.8% 경제 성장률이면요, 진짜 곡소리 오지게 납니다. 이것도 재정 확대해가지고 초수프 예산 퍼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추경 예산 퍼붓고 해가지고 1.8%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했을 때를 예측합니다. 1.8%와 2.7%, 2.8%는 약 1%대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가 차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 와중에 죽어나가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좀 버틸만 합니다. 있는 사람은 뭐 그런 대로 금에도 좀 투자해놓고 달러에도 투자해놓고 뭐 부동산에도 좀 투자해놓고 이래 살만합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서 해칭이 됩니다.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데 없는 사람이 해칭이 됩니까? 돈이 있어야 금을 사든지 달러를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해칭이 안 되잖아요.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몸으로 다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하위 20%를 갖다가 1분 위라고 그럽니다. 1분위 가구 소득 성장률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데이터를 정부에서 일부러 안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은 만들 능력이 없는지 발표 도저히 하다가는 뭐가지 잘릴 것 같아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발표되어 있는 건 2018년 작년 2분기까지 6월달 것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서 그냥 그거 씁니다. 요 빨간 게 1분입니다. 파란 게 5분입니다. 상위 20%와 하위 20%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없는 놈 더 곡소리 난다는 게 진짜 이렇습니다. 요 추석 때, 추석 용돈 때문에 좀 올라갔다가, 추석이 아니지, 이때. 하여튼 여름에 좀 올라갔다가 확 내려받아가지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6%. 가구 소득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통계로 볼 때,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았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그럼 빚이죠. 국가 부채, 즉, 개인 부채 중에서 저분위 소득입니다.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부채율이 너무너무 커져서 지금
국가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이분들은 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부채 내라고 그냥 배째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의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배를 째요. 정부가 재정 확대를 합니다. 그야말로 조금 한 달에 한 7, 80만 원 주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분들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면 월급 250, 300, 450 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월 얼마? 그거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국가에서 전등 불 끄기, 참 시장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기, 산불 감시 이런 데 돈을 풉니다. 그게 직업입니까? 그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직업으로 돈을 풀어놓고는 실업률 낮아졌다라고 허풍을 듭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실업률은 최고로 마지막에 보는 데이터입니다. 다른 데이터 다 보고 실업률에 대비해 봅니다. 실업률이 골로 가면은 그 경제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데이터가 실업률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마이너스 7.6% 지금 얼마쯤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상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국가가 찌끔 그냥 생계비 수준 그 쌀값 정도로 보태준다고 저도 지금 아마 저 밑에 지하실로 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발표를 안 해요. 이 개새끼들이. 자 봅시다. 주로 누가 죽어난다고요? 소득 하위 20%가 죽어나는 겁니다. 즉 1분위 소득자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1분위 소득자 중에서 또 더군다나 1인 가구 소득은 미쳐나갈 정도입니다.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1인 가구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정말 불쌍할 지경입니다. 자, 1인 가구 소득 분위별 소득 증감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분위별. 자, 2017년에는 그래도 10몇 프로 여기 있었죠. 요래 있다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추석용돈 이전 소득을 빼버리면 추석용돈으로 조금 커버가 되는 게 요거고, 이거 추석용돈은 고정적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소득 빼버릴 경우는 마이너스 16.3%입니다. 마이너스 16.3%요. 1.63%가 아니고 죽으라는 얘기죠. 미국은 기축통화라서 그런 대로 아쉬우면 다 잘라 찍어보면 됩니다. 그럼 전 세계가 나눠서 부담을 해버려요. 별로 표시도 안 나요. 근데 우리 한국 돈 전 세계가 나눠서 부담해 줄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고스란히 다 부담해야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처럼 돈 찍어버리면 바로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망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있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국채를 찍어서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 봅니다. 적자 국채 찍는다. 국채가 지 겁니까? 나라 빚이지. 미래 세대의 돈 미리 땡겨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 돈 미리 땡겨 쓰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찍어대도 현 정권은 책임을 안 지죠. 왜냐? 국민이 개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또는 알아도 모른 척 해보니까. 그래도 문재인 잘한다고 찍어주는 사람, 그런 골빈 놈들이 많아서 안 됩니다. 지금도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발행할까는 다음에 나옵니다. 발행해도 대부분 다음 정권이나 아니면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로 포도 안 납니다. 문재인이가 그런 걸 그걸로 안 내요. 그런데 진짜로 워낙 국민들이 개돼지니까 진짜로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야 돼요. 속으면서도 속는 줄도 몰라요. 오히려 자기 주변에 조금 더 좀 잘한다고 박수를 쳐대니까 속으로 문재인이가 속으로 국민 알기가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아, 저 개돼지 새끼 자기 죽이는 줄 모르고 웃고 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국채를 찍어서 풀어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안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문재인의 저주입니다. 나중에 문재인의 저주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리고 말하겠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를 했죠. 초과 세수.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쥐어짜니까 더 많이 들어오겠죠. 세무조사에다 뭐다 해가지고 막 쥐어짜버리니까 더 많이 들어오겠죠. 초과 세수에도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신 사무관이 참 양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인데 왜 적자 국채 발행합니까? 하니까 박근혜 정부가 너무 잘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거기다 뒤집으시기 위해서 그랬다. 개 같은 정부 아니십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양아치입니까?
뉴스 A 채널에서 신재민 청와대 적자국쟁 강요 뭐 이런 뉴스가 막 떠돌아다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슈퍼 예산으로 매년 엄청난 국민 세금을 자기 돈인 양 뿌려댑니다. 슈퍼 예산으로도 모자라는지 해마다 추경을 또 편성해가지고 재정 중독증이 걸려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도 총선 때를 앞두고 또 막 퍼부어될 것 같죠. 그걸로 안 살아난다니까요. 잠시 국민 개돼지를 속이는 뿐입니다. 뭐 해줄게 그 건물 짓고 나면 관리비 더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을 때만 돈이 조금 풀리려고 모르겠다. 그걸로도 안 돼요. 그렇게 풀어가지고 그래 풀어봤자 얼마나 푼다고 그럽니까? 지금 재정 중독증이 걸렸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파른 복지 예산 증가로 인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최근 10년 새 7%가 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환율 검색 한번 해보셨나요? 1160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값이 또 미친 듯이 오릅니다. 거기다가 국제정세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면서 국제유가도 지금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을 딱 검증해 보니까 석유 물량이 막혀버리죠. 이란이 하루에 팔아먹던 게 하루에만 100만 배럴이 넘는데 그걸 수도고시를 확 잠가 보니까 전 세계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바람에 미국은 살판 났을 겁니다. 셰일 석유 팔아먹느라고 정신없을 겁니다. 이럴 때 교과서적인 처방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할 겁니다. 100% 한다고 봅니다. 지금 1.75%로 한전 기준금리가 딱 동결돼 있죠. 요거 곧요, 올 하반기에 가면은 2번 정도 더 내려가서 1.25%가 될 겁니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교과서도 안 읽은 사람이 되거든요. 이거 교과서 읽으면 다 나오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이럴 때 교과서적인 처방이 나올 겁니다. 하는 기준금리 올 하반기에 2회 정도 예측되어 있는데 이건 뭐 각 정권사나 거시경제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다 미리 예측들 하고 있는데 하는에서 안 한다고요. 안 하면은 올 하반기 경제는 죽는데 더 죽는 격인데 그걸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근데 최고로 낮춘다 해도 0%인데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1.75%밖에 없어요. 까불어봤자 1.75%입니다. 저거 다 예측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안 살아납니다. 그런 거시경제 정책으로 풀릴 것 같으면 벌써 풀었죠. 안 살아납니다. 그런 교과서적인 거시경제 정책, 초등학생도 아는 기준금리 인하, 재정 확대 정책 이런 걸로 해결이 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어린 10원어치도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 외적인 문제, 즉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유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조금 있으면 훨씬 더 무시무시한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실업 대란 정도가 아니고요. 자,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설비 투자가 아까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마이너스 10.8% 증가인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거라 그랬죠.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 활력입니다. 활력이 죽어버렸어요. 기업 활력이 죽어버렸습니다. 기업을 이끄는 기업인들 활력을 다 죽여놓고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 같으면 지금 투자하고 싶습니까? 하다가는 어떤 걸 합니까? 기업 실컷 키워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털어버립니다. 다 가져가 버립니다. 경영권 자체를 가져가 버립니다. 결국 조양호 회장 저렇게 죽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전부 저기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씨발 나도 재수 없으면 죄송합니다. 나도 재수 없으면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해결하지?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투자는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투자해봤자 너무 좋은 일이다 시기 보는데. 국민연금이 나서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외국 이름 하나 기창 것 갖고 왔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우리나라 대기업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는데 국민연금 주인은 바로 국민이죠.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이런 짓 합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일에 동의해 주신 적 있습니까? 문재인이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아예 내질 내놨습니다. 이 아가리를 어떻게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이 언제 지한테 소임 막 이런 게 하라고 이런 나라 말아먹을 짓을 하라고 지한테 소임을 맡겼습니까? 저는 안 믿겠습니다. 저는 맡긴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거든요. 정부가 이러고 나서는 것은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할 겁니다. 우리의 노후 대책이고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국민연금인데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좌파 정부의 기업 찬탈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기업 활력을 죽여놓고 나서 기업인들이 활력을 죽여놓고 나서 국가가 돈을 푼다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고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아까 그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기준금리 인하, 재정 확대 이걸로 커버가 안 된다니까요. 기업 활력이 일단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놈이 투자를 하고 어떤 놈이 고용을 일으키고 어떤 놈이 돈을 풀어요. 지금 같은 시점에. 문제는 경제 활력이고 기업 활력입니다. 기업을 아무리 키워놔봤자 국민연금이 났으면 일순간에 탈탈 털려버릴 텐데 미쳤다고 여기다 돈을 투자합니까? 그래서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7.8%가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제 의자가 지금 낡아서 자꾸 삐걱 소리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합니까? 결국 선거를 한번 잘못한 결과 저런 미친놈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결과가 이런 겁니다.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0.8% 나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 나아진다면 기적이 일어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실업률 굉장히 지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실업률이라는 데이터를 안 보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1월 고용지표에 1월 실업자가 122만 명 그것도 공식 실업자만 얘기합니다. 한 달 내내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 알바 빼고 뭐 빼고 취업준비생도 다 빼고 그런 사람은 122만 4천 명입니다. 그 이후로 좀 나아졌을까요? 잠재 경제 활동 인구라고 있습니다. 이거 실업률 통계는 안 들어갑니다. 즉 알바는 다 실업률 통계에 안 들어갑니다. 다 취업자로 바쁩니다. 4주일간 한 달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 의향이 있는 잠재 경제 활동 인구 등 잠재 실업자를 보탤 경우 259만 5천 명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하고 120만하고 합치면 250만, 370만, 약 380만 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 전보다 약 실업자가 19만 2천 명 늘어났는데 지금은 훨씬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1월달 경제자료입니다. 제조업에서 제일 무서운 게 우리나라 제조업 강국인데 제조업을 다 죽이 뿌리면 안 됩니다. 지금 2월달에 좀 나아졌다고 하죠. 천만에요. 주로 노령층에 대한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돈푸기였을 뿐이고 그것도 법적으로 3년밖에 못해요. 그럼 3년 지나면 어떡합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제조업에서 17만 명, 건설업에서 19,000명, 최저임금 취약 3대 업종에서 18만 3천 명, 30, 40대에서 29만 명 이렇게 막 추가로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계청장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이임식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울었습니다. 이 통계라는 통계 자료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전 통계청장은 펑펑 울면서 퇴임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체감 실업률이라고 들었었죠.
피부로 느끼는 체감 온도 이런 게 아닙니다. 교묘하게 이름 하나 잘 지어놨습니다. 체감 실험률. 마치 추우면 실제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인데 바람 많이 불어서 마이너스 20도 체감이다.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주당 36시간 미만 근무하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체감 실업률을 만들어냅니다. 근로시간이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를 보고 계십니다. 당연하게 실업자 아닙니까?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안 된 사람들. 그거 지금 구직 활동 한 번 하면 실업률에서 빼뿐다니까요. 그런데 체감 실업률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체감 실업률, 청년 체감 실업률 한번 보십시오.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32만 개 창출했다고 합니다. 요 통계, 이거 낸 통계, 이것도 참 진짜 때려 죽일 통계지만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에서 25%. 청년 4명당 1명은 한 달 내내 취업하러 다녀도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25% 넘을걸요. 진짜 제대로 된 통계 가져온다면 한 절반 되면 2명 중에 1명 지금 실업자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아까 그 통계청장 자르고 나서 새로 신임 통계청장이 들어왔는데 이 통계청장은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거죠. 통계 조작하는 순간 나라 망합니다. 그로부터 한 4년, 5년 내에 망합니다. 이 사람은 청와대가 작년 5월 달에 1분기 소득분배 지표에 대해서 최저임금률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통계를 내가 이 사람 말을 해가지고 와서 문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미친놈입니다. 이런 사람이 통계를 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실업 이렇게 증가하는 게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그렇습니다. 일본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공역에 가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 거의 완전 공역에 가 있습니다. 유럽 실업률 거의 완전 공역에 가 있습니다. 의자 삐걱거려서 죄송합니다. 베트남 실업률도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사람 아가리를 째버려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왜 실업률이 이렇게 높게 올라오느냐? 귀족 노조들이 촛불 청구수 때문 아닙니까? 주 52시간 근무 최악의 시간 최저임금제 1시간에 10,000원이 넘는 최저임금제 최악의 서민지갑 이런 걸 무시하고 또 버스비 택시비는 곧 올라갑니다. 재벌을 해체하고 기업 활력은 제대로 죽입니다. 더 읽기 싫으니까 놔둡시다. 실업은 더 악순환 됩니다. 한 곳에서 실업 나고 또 실업. 식당 하나가 문 닫으면 최소한 서너 명 실업. 주인도 실업. 문재인의 저주가 뭐냐? 지금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가장 달콤한 말과 강렬한 유혹 정책으로 꼬드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저주를 내리는 것이 문재인의 저주입니다. 경제에게는 여러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통계의 저주라는 말도 있고 무슨 저주라는 말도 여러 가지 저주가 있는데 제가 하나 보태죠. 문재인의 저주. 가장 달콤한 말과 유혹적인 정책으로 실제로 따라가 보면 그분의 삶에 우리 삶에 저주를 퍼붓는 것이 문재인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 금, 달러, 부동산 뭐 좋습니다. 부동산은 조금 그래도 하더라도 금하고 달러는 많이 그것도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도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가장 좋은 정책은 우리가 답을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금부터 폐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인들이 만세! 주 52시간 중소기업에 한해서만이라도 고용 500명 이하 또는 250명 이하 이렇게 정해도 됩니다.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한해서라도 5 내지 10년간 유예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자들이 만세합니다. 최저임금제 그 정부가 기준 정하면 됩니다. 200명 이하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5 내지 10년간 최저임금제를 유예하겠습니다. 만세합니다. 일자리가 확 늘어납니다. 제 말 그대로 거짓말 아닙니다. 그대로 됩니다.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없을 것입니다. 만세합니다. 한량 안 살아나겠어요? 상속세를 지금부터 완전히 폐지합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마저도 상속세 한번 내느라고 기업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기업이 살아납니다. 만세합니다. 법인세 15% 이하로 대폭 인하합니다. 미국처럼 만세합니다. 기타 등등 많습니다. 이런 정책을 문재인이가 할까요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런 정책을 할까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폐지만 해도 만세하고 주 52시간 중소기업에 한해서라도 5 내지 10년간 유예하겠습니다. 만세할 텐데 최저임금제 중소기업에 한해서라도 식당이나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중소기업에 한해서라도 5 내지 10년간 유예하겠습니다. 만세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기업 활력, 경제 활력 다 살려낼 수 있는데도 안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알려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이런 정책으로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